태아의 발달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절되는 과정으로 여러 측면에서 외부 영향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태아 프로그래밍이라 합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태아 유전체의 후성 유전 표지에 변화를 가하며 그중 어떤 표지는 일생 동안 유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후성 유전 7번째 동영상에서는 모든 성인병이 태아 시절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다는 소위 FOAD 가설을 다룹니다. 1990년 초 베이커 박사는 영국 어린이들의 출생 기록을 분석하면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는 커서 심혈관 질환, 제2당뇨, 여러 대사성 질환과 고혈압에 잘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학회에 성인병의 태아 유래 가설을 발표합니다. 이후 이 가설은 많은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특히 네덜란드의 배고픈 겨울이라고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성인병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건강 상태도 태아 발생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DOADH 가설로 확장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 나치 점령 하에 있던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서부 지역에 물자 공급이 1944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5월까지 7개월간 끊겨 400만 명이 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4개월 동안은 나이, 성별,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계층 구분이 없이 하루 권장 칼로리의 4분의 1 수준인 400에서 800kcal 정도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약 22,000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과학자들은 임신 엄마의 영양 상태와 아기가 태어난 이후 겪게 되는 여러 질병과의 상관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세대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기근 사건은 마치 잘 설계된 대형 코호트 실험처럼 되어 FOAD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임산부였던 많은 산모들은 저체중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 3개월 혹은 후기 3개월 동안의 기근을 겪은 산모는 저체중의 아기를 출산했지만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기근을 겪은 산모는 많은 경우 정상 체중의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나중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들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는 자라면서 비만이 되거나 여러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여자아이는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들 역시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평균보다 높은 체중을 가졌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은 배아의 여러가지 유전적 특성이 발현할 시기입니다. 엄마의 영양 결핍이 아기 유전체에 비정상적인 후성 유전 표지를 남겼을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2008년 PNAS에 발표됩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주도로 진행됐던 2008년 연구 결과는 다음 두 메시지를 전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944년에서 1945년 겨울 네덜란드의 기근을 겪은 사람들은 60년이 지난 후 기근에 노출되지 않았던 같은 성별의 형제 자매와 비교했을 때 IGF2 유전자의 DNA 메틸화가 적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태아 발달 초기의 환경 조건이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표지가 삶 전체에 유지될 수 있다는 가설의 첫 번째 실증적인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태아 발달 초기 열악한 환경과 성인병 발병 위험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를 실험 동물이 아닌 사람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IGF2 유전자의 낮아진 메틸화 정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이번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우선 IGF2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IGF2는 그의 메인 수용체 IGF-1R을 통하여 임신기간 중에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근육세포 포함 중배엽에 기원을 두는 모든 세포의 분할을 개시합니다. 또 혈관 생성 인자로도 작용하죠. 아무튼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성장인자 중 배아의 발달에 특화된 성장인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IGF2는 또 다른 수용체인 IGF-2R에도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이 수용체는 IGF2의 작용을 봉쇄하는 기랑 수용체입니다. 즉 IGF2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 분해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IGF2의 양을 줄입니다. 영양 결핍에 의한 IGF2 유전자의 메틸화 감소는 배아에서의 쓰임새 증가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된 후 비만을 비롯 여러 합병증에 취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베이컨은 태아 발달 초기에 영양 부족을 경험하면 태아의 신진대사는 반영구적으로 절약 비축 모드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생리적인 측면에서 엄마의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태아에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공급이 제한됩니다. 태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엄마로부터 받는 혈액량이 늘어나도록 조종하여 거기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이고 여분이 있다면 나중을 대비하여 비축합니다. 그러한 생리 변화는 영양이 충분한 조건에서는 비만과 여러 대사성 질환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인병 태아 유래 가설의 시작입니다. 영양 결핍이 있으면 태아의 신체 발달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이를 태아 프로그래밍이라 합니다. 태아는 에너지원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기관인 뇌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근육 등 다른 신체 기관의 발달을 제한합니다. 이는 태아가 생존을 위해 택한 적절한 적응이지만 나중에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있어 성인이 된 이후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심장근 발달에도 문제가 생겨 심장 질환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췌장 발달에 제약이 있게 되면 인슐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비만과 당뇨로 진행됩니다. 뇌신경망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근을 임신 초기에 경험했던 태아는 크면서 여러 대사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조현증 등에 취약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에 의한 비만과 당뇨 발병 기작을 살펴보면 태아는 근육을 포기하기 때문에 약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인이 되었어도 감소된 근육량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식사 후 혈당 증가는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근육이 인슐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당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췌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인슐린이 분비되어 있어도 혈당이 줄어들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에는 이미 당에 포화되어 있기에 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보다는 지방 합성에 쓰입니다.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으로 진행됩니다. 포도당이 혈액에서 즉각적으로 없어지지 않게 되면 췌장은 혹시 자기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인슐린을 다시 내보냅니다. 근육은 여전히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췌장은 또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결국 인슐린이 혈액에 넘치는 고인슐린증이 생기고 당뇨로 진행된다. 각종 스트레스 상태에서 태아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고려가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데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진화적 해석이 가미된 맛교환의 일부입니다. 생활사 진화라는 진화학의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생활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탐구하는 분야로 인류학의 주요 주제입니다. 한 개인의 생활사 특성, 예를 들면 뇌 성장이냐, 신체의 성장이냐, 또는 현재의 번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몸을 만들고 미래의 번식에 투자할 것이냐 등은 맛교환이 성립되는 생활사 특성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덜란드 기근을 경험했던 여자 아기는 커서 자식을 더 일찍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현재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보수하기보다는 번식에 투자하여 나중을 기약하는 태아 시절 신체적 적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식의 투자가 빠르면 몸이 부실해지고 노화가 일찍 진행됩니다. 그 여자 아이 집단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을 조사한 결과 기근을 경험하지 않았던 동세대 사람들에 비해 인지능력이 훨씬 빠르게 쇠퇴하고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때요? 생활사 진화 분야. 인문과학과 진화과학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임신 중 엄마는 태아와 양분 다툼을 벌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하며 또 다음 임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마는 현재의 태아에만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태아는 자신이 전부이며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 혈액을 더 많이 끌어당겨 포도당을 흡수하려 합니다. 엄마의 혈압을 높이는 거죠. 이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엄마와 태아의 양분 다툼 이면에는 태아를 놓고 벌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의 경쟁이 있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자신의 유전자를 태아에게 반반씩 주며 각각의 유전적 투자에 대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아빠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성장하여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게 되면 그 투자의 성과를 챙긴 것입니다. 아빠의 성공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유전자가 바로 성장인자 IGF2입니다. 궁핍한 환경에서 태아는
IGF-2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을 엄마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겨 자신을 채웁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영양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IGF-2 유전자의 후성 유전 표지로 새겨진 성장 제1주의 전략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십상입니다. 엄마의 경우는 다음 임신도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와 입장이 다릅니다. 엄마에게는 현재의 뱃속아기나 미래의 아기나 모두 자신의 유전체의 반을 준 것이기에 현재의 태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현재의 태아가 IGF-2 활성으로 성장 욕심을 낼 경우 이를 제어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